이제 쭉 눈으로 읽어봐. 이유가 인정사실은 그런 거야. 집 사는데 아들 결혼하면서 집 사는데 엄마가 뭐 약간 그 뭐지 부대 비용 같은 거 세금 같은 것도 내주고 그 다음에 1억 원 집값 내준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에는 왜 이제 지금 와서 틀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억 원 엄마가 아들하고 며느리를 연대로 해서 내놔라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싸움이야. 그런데 1심에서는 그것을 대여로 인정하지 않고 1심에서는 증여한 것으로 봤어. 1심에서는 증여한 것으로 봤는데 그럼 근저당권 설정된 것을 좀 설명하기가 그랬었는데 1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근저당권은 아까 내가 말할 때 조금 나왔듯이 꼭 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냥 줬지만 좀 불안해서 아들이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린다든지 하는 게 불안해서 이렇게 설정해놨다. 그런 취지로 봤어. 그러니까 지금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빌려준 것을 부정하려면 그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저당권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줘야지 대여를 부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거는 설사 대여가 아니더라도 1억 원 선뜻 아들한테 이제 사줬지만 하여튼 아들의 앞으로의 행태가 불안하니까 그걸 좀 뭔가 뭐 나중에라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기 용이하게 또는 아들이 함부로 못하게 그 집을 함부로는 뭐 사주긴 사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엄마가 이렇게 뭔가 규제하고 관여하고 그런 느낌으로 근저당권을 본 거야. 근데 이제 지금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지금 항소심에서는 쭉 보면 이쪽 뭐 피고 측은 뭐 안 갚으려니까 별 주장 다 했네. 엄마가 자기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부양 막 이런 얘기도 했네. 그랬더니 여기는 뭐야? 성년의 경우는 무슨 부양을 하냐, 지금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5만 가지 다 나오잖아. 여러분이 변호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닫혀 있으면 이런 생각했어? 막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 주장하잖아.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법원이 뭐래? 부양은 뭐 다 큰 놈 무슨 부양하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아주 뭐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어디 보면 뭐 좀 나와 뭐 이 사건 매매 당시 뭐 피고인은 성년이었고 자력도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뭘 엄마가 그것까지 다 해줬느냐 뭐 그런 취지네. 그리고 여기 봐봐. 이 사건은 원래 우리가 배웠던 거 하고 다 나와. 처음에는 원고가 소송으로 곧바로 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처음에. 그런데 그럼 소송까지 오게 된 경우는 지급명령이 불발로 끝났겠지.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갔어. 우리가 말했던 이 피고들이 이의를 했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지급명령이 불발로 끝나고 소송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급명령에서부터 시작해. 그럼 아까 주문에 나오는 날짜가 뭐냐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20%가 등장할 때 우리가 소장이나 지급명령에서 20%를 원고가 요청할 때 언제부터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소송으로 치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 지급명령의 경우는 지급명령 신청한 것이 이제 송달돼서 그 다음 날부터 20%. 그러니까 여기 쭉 봐봐.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이제 나오지. 요 2011년 8월 23일이라는 것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 비율로 계산한 이런 지금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야. 이해됐겠지? 다시 올라가서 주문 봐봐. 주문 보면 여기 2011년 8월 23일이 거기서 나온 거지. 그치? 그렇지? 피고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피고들은 증여한 거다. 그래서 채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근저당권은 그럼 왜 만들어졌느냐?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피고 측은 피고 측대로 지금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라는 이런 소송을 낸 거야. 지금 원고 소송의 피고가 그냥 반소 없이 그냥 그 자체로만 대항하면
상황 근저당권은 어떻게 돼? 갚을 의무가 대여금으로서 갚을 의무는 없고 그 자체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건 아니지. 관념적으로는 결국 대여금이 아니고 빌린 적이 없으면 근저당권은 관념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는 거지만 현재 그것에 대해서 말소하는 것을 이렇게 소송을 낸 거를 같이 반소로 내지 않는 이상은 근저당권 자체는 이제 2차적으로 이 채무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해서 나중에 추가로 말소하려지는 있겠지만 그냥 그 소송은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만 막아낸다면 대여금이 갚을 의무가 없는 것으로만 기착되고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반소의 필요성이 이해하겠어? 지금 반소로 들어간 부분에 대한 거는 아예 이김에 대여금이 아니라면 말소,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연관됐으니까 관련성이 있지. 우리가 반소에 있어서의 요건 중에 하나가 뭐야? 본소와의 관련성이잖아. 그러니까 관련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 반소를 하지 않으면 대여금 자체만 막아낸다면 자기 갚을 의무 없다지 근저당권 이렇게 있는 거는 등기부에 있는 거는 일단 나중에 다시 2차전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일 뿐이지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 사람들은 반소로 그걸 말소해 달라고 하는 이 반소에 청구를 한 거지. 그러니까 대여금 부분이 갚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니까 말소 등기 부분은 아까 기각됐잖아. 그지? 항소심에서 아까 주문을 보면 반소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모두 기각한다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되겠지. 이런 싸움을 지금 한 거네. 그래서 쭉 보면 봐봐. 여기 4번에 이 사건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들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 또는 강제 집행을 예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게 대여냐 증여냐에서 하나 우리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지금 관건이 되는 게 근저당권이 있어서 문제란 말이지. 근저당권을 고지고대로 의미로 보려면 대여여야 되지.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다음에 근저당권이 가짜인 거나 형식적인 증여인 경우라면 가짜이거나 형식적인 것이지. 근데 지금 하여튼 이게 대여로 볼 거냐 증여로 볼 거냐 해서 그 근저당권이 있으면서 이게 좀 문제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거야.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엄마가 못 믿어서 근저당권 놓지 않았을까의 반박이지. 이 말은 그걸 반박하는 얘기지. 그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면 엄마 입장에서는 1억 원 주긴 주는데 조금 이게 겁이 나는 거야. 이거 그냥 공중분해 될까 봐. 그래서 걸어놨다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지. 그러는 그 경우는 뭐야? 증여이더라도 가짜의 형식적인 근저당권이 양립한다라는 것을 뭐 할 수는 있지. 그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면 상황을. 근데 여기 말하는 건 뭐야? 그런 사정이 없으니까 이거는 생애 형식적으로 가짜로 근저당권 건 건 아니고 빌려줬으니까 건 거다. 아무리 엄마와 아들 며느리지간이지만 빌려줬으니까 건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항소심은. 그지? 그러면서 결국은 원고 손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엄마에게 이제 이런 거 재판 과정에는 그때 우리 대여금에서 얘기했듯이 뭐야? 판결문은 깔끔하게 안 나오는데 이 판사가 여러 가지 이제 안 보이는 우리가 법정이나 어떤 자질구레한 주장에서 이런 싸우게 된 계기가 뭐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아들 며느리가 좀 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엄마가 이거 안 됐다고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내막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주장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뭐 엄마가 이제 변호사가 주장하면서도 어떤 그 아들 괘씸한 거, 며느리 괘씸한 거가 막 나오지 않았겠어. 며느리가 뭐 그랬더니 집 사줬더니 뭐 나를 하대한다든지 시월드를 안 보고 있다는 둥 요새 시월드가 뭔지 알아? 뭐 있어 요새 방송에서. 그런 거는 요때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 그 어떤 이게 진짜 근데 만약 그렇게 주장하면 거꾸로 불리해. 원고가 왜 그래? 처음에는 그냥 이뻐서 줬는데 괘씸해서 받겠다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해지잖아. 처음부터 빌려줬다라고 하려면 그런 말 원고는 오히려 하는 게 좀 나쁜 거 아니야? 지금 와서 자기가 감정이 틀어져서 괘씸해서 받아야겠다라고 가는 거는 조금 처음에는 줬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막 이제 상황이 악화됐다. 그러니까 원고가 그런 소리 하는 거는 좀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그냥 원고는 처음부터 냉정하게 내가 자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 하나 변변히 살게 해주려고
한 거지 뭐 생으로 준 거 아니다. 이 좀 어떤 냉랭한 태도를 보여야지. 처음에는 아주 이뻐서 뭐 와가지고 잘해서 줬는데 지금 와서 이런 그래서 괘씸해서 찾아와야겠다. 이런 논리로 가면 좀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이 사건에도 그 막 이렇게 뭔가 그 하소연 같은 게 사실은 있을 거는 같은데 어떤 식으로 했을지는 모르겠네. 지금 판결문은 뭐 깔끔하네. 그런 얘기는 어떤 감정적인 얘기는 안 나오네. 쭉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판결이 내려져서 이렇게 되어 있네. 이런 목록은 왜 그런가? 이거 아파트 같아서 그런가? 아파트 공동주택이라서 이 중에 무슨 몇 동에 몇 호일 거야 아마. 이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공동주택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목록이 뭐 몇 번지 딱 하고 끝나지 않고 이게 그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건물 속에 몇 호잖아. 그래서 이렇게 목록이 만들어졌네. 복잡하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판결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판결은 엄마가 항소심에서 이겼네.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금전적인 청구 중에 대여금만 갖고도 하는데 사실의 확정이라는 사실을 확정해서 재판의 구조는 사실을 확정해서 그럼 이 사실을 지금 어떻게 확정했어?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니까 증여로 확정한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2심에서는 대여금으로 확정했잖아. 그지? 이거에 따라서 2심에서는 대여금으로 확정했으니까 민법 598조를 적용하니까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해야 되는 채권,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원고에게 있다. 원고에게 그런 채권이 있다. 피고가 그런 권리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 이런 권리 의무를 확정해주는 이 판결이 내려진 거지. 만약 1심처럼 증여로 사실이 확정되면 증여의 경우는 민법의 증여 규정을 보면 그거 결국은 뭐야? 그냥 준 거잖아. 그러니까 반환의 약속, 대여금과 증여의 차이는 뭐야? 반환의 약속이 있냐 없냐지. 금전이 이렇게 간 건 맞는데 그게 반환의 약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증여로 본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지. 반환의 약속 없이 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는 원고가 그런 권리가 반환 청구권이 없다로 되고 피고는 그런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1심은 그렇게 해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권리 의무가 확정됐고 지금 항소심에서는 뒤집혔지.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뒤집히니까 항소인의 항소가 인용된다. 항소인의 불만이 항소심에서 봤을 때마저도 택이 없으면 항소가 기각된다라고 판결이 내려져. 항소를 기각한다. 근데 항소를 인용한다. 항소한 사람, 불만 있는 사람의 불만이 타당하다라고 보인다면 항소를 인용한다라는 식으로 판결문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 주문이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이 생각하는 나름의 결론을 주문으로 내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항소를 인용한다라는 식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항소를 기각한다라고는 나가는데 항소를 인용하는 상황이라면 항소심은 1심과 2심이 어떤 구조라고 그랬어? 속심적 구조로서 연속돼. 그러니까 항소심 변론 종결 시에 봤을 때의 결론이 지금은 갚아야 된다라, 대여금이다, 갚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니까 안 갚아도 된다라는 1심을 취소시키고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항소심 입장에서 갚아야 되는 판단을 항소심 변론 종결 시에서 내려준다. 1심과 2심은 연속되는 속심이다. 그 다음에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스스로 자판하는 게 원칙이다. 여러분 입에 밴 파기환송, 파기환송은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환송한다. 그 원심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심리를 해라. 왜? 대법원은 사실 심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법률적으로만 해석해서 파기를 해. 니네가 법률 해석 적용을 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파기하고 다시 한번 해석, 우리가 말한 바대로 해석 적용해서 그것을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그래. 조금 어려운 말인데 민사법에 다 나왔어. 파기한 판결의 법률적인 해석 적용에 기속받아서 그 환송받은 법원은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우리가 민사선법에서 배운 것이 의외로 나는 지금 대여금이냐 증여냐 사실 판단이
1심과 2심이 지금 법관인데 갈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인 거잖아. 지금 생각외로 판단자가 또 다 보는 게 틀리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여금이냐 증여냐 지금 이 사실 확정을 둘러싸고 최근 우연히 내가 판결문 보다가 재밌어서 처음에는 엄마와 아들 사이, 며느리 사이에서 가지고 지금 소재로 갖고 왔는데 의외로 설명할 게 많네. 난 그냥 한 10분만 잠깐 보고 지금 그 다음 판결이나 사례로 계속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지금 설명할 게 많아. 이거 지급 명령부터 나오면서 소변경이 있고 예비적 병합이 있고 더더욱 이거 추적을 했더니 상고가 됐어. 또 아들 측이 며느리 측이 상고했어. 그런데 8월 달에 어떻게 됐냐면 뭐로 됐겠어? 사실의 다툼일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대여금 법률 해석 적용이 잘못됐다, 증여 법률 해석 적용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사실 확정해서 1심과 2심 갈렸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 갖고는 대법원에 가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엮어서 법률적인 해석 적용이 문제 있는 듯이 엮어서 대법원에 상고는 했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겠어? 문전 박대됐으니까 대법원에서 문전 박대됐다는 것을 정식 용어로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랬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심리불속행 됐더라고. 추적해보니까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버렸더라고. 그래서 이제 확정된 거야. 그래서 엄마가 1억 원 하고 이자 쳐서 20%씩 쳐서 돌려받겠네. 그제? 여러분도 이제 장가 갈 때 다 부모님이 집 사주지는 못해도 전세금 줘야 되는데 잘해. 이렇게다가 나중에 대여금이라고 싸움하지 말고 증여냐 대여금이냐 막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기까지. 다음 사건으로 이게 저번 때 잠깐 티켓다방 선불금이네요. 대충 이런 거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티켓다방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방에서 이렇게 차 배달하면서 약간 윤락행위도 하고 그런 것을 티켓다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티켓을 끊어서 차 배달을 시키면서 약간 윤락행위. 근데 그런 여성들을 선불금 주고 어디 지방 같은 데서 데려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쪼들리니까 여자들이 그 돈을 처음에는 끌어 쓴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선불금이 이 여자는 약간 노예처럼 종속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갚아지기는커녕 막 더 누적된다고 그래요. 그 생활 자체가 그런 생활이다 보니까 그걸 완전히 그런 생활을 하면서 돈 벌 수 있을 만큼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돈 악착같이 모을 수 있지만 근데 대부분 결국 더 빚이 누적되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사건이 그래서 많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하면 잡혀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원활이 안 되면 결국 돈 내놔라 라고 해서 그게 대여금이다. 돈 내놔라. 너한테 빌려준 거다. 그러면 그 선불금으로 준 것을 대여금으로 해서 그게 계속 무슨 이상한 논리의 이자 비슷하게 붙으면서 헤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사람을 옹딱달싹 못하게 얽어매는 그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냥 언뜻 이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 당하고 있는 여자 측에서 그런 걸 포주라든지 그런 업자들한테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민법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돈 받은 거는 불법 원인 급여로 받은 거다 등등으로 한 번쯤 구성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 그렇게 실제 구성해줘요. 그 티켓다방에 끌려간 여자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불공정 이런 것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안 갚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는 그런 판례 등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여금 관련해서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번 때 조금씩 얘기했듯이 이 대여 빌려받은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형사적으로 이제 사기로 거는데 변제 의사, 변제 능력 있냐 없냐. 실제 민법적으로도 사기 계약이면 취소시킬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실제 빌려준 것으로 받느냐 사기로 해서 취소시키고 원상회복을 시키느냐 그건 방법의 문제지 결국은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사기로 형사적인 사기로 걸어서 약간
형벌적인 위협을 있을 형벌적인 처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민사적인 어떤 회수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죠. 대여금과 사기. 그래서 사기가 되려면 돈 단순히 빌린 것만으로는 안 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든지 변제할 능력이 없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빌린 것만으로는 꼭 사기가 되는 건 아니죠. 사기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때의 그 사람의 자력과 그 사람의 어떤 정황 등을 잘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일단 채권자 입장에서는 순수 민사보다는 형사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게 조금 더 회수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얘기했듯이 어떤 민사 사건을 일단 형사 사건화하는 이런 테크닉이 쓰인다. 그게 남용돼서 문제다. 이런 얘기 등등을 했어요. 시간상 애매하니까 이렇게 했고 읽어보고 다시 지금 짜투리가 되니까 오늘 그냥 요만큼만 하고 다시 시작하든지 할게요. 오늘 이렇게 하도록